55세가 넘으신 뒤 검진표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무 통증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원, 그리고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분들, 제가 병원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더 무서운 건 원인이 술도 약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던 과일 한 접시, 그게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병원비로 노후 자금이 무너지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게 아무 경고 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콩팥을 망치는 과일 3가지, 그리고 평생 먹어도 괜찮은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콩팥 수치를 지키면서도 과일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콩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갑자기 쓰러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인데요. 그 피로, 밤에 자주 깨는 잠, 아침에 붓는 얼굴과 발목, 소변색이 예전과 달라진 느낌, 이 모든 게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 24시간 당신의 피를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과 당분이 많은 과일이 계속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수치도 살짝만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과일인데 괜찮겠지. 몸에 좋은 거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필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식단 제한, 약물 증가, 병원 방문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묵겨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콩팥 상태를 무시한 선택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쪽과 콩팥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쪽. 오늘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는 절대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과일 수치가 나빠지는 결정적 기준,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는 기준, 이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과일을 끊지 않고도 콩팥을 지키는 방법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왜 콩팥을 이렇게 쉽게 망가뜨리는지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콩팥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소변 만드는 장기, 안 아프면 괜찮은 장기. 하지만 실제로 콩팥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하는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08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것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멈추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문제는 55세 이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필터 수, 즉 사구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20대와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능력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먹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간식으로 오렌지, 저녁 후엔 사과, 비타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으로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당분보다 칼륨에 먼저 지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칼륨은 원래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혈압 균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칼륨 엘로라자이온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좋은 칼륨이 가장 먼저 부담이 됩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필터가 약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가끔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 대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때서야 콩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약해졌다는 걸 과연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대부분은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콩팥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방송이나 기사에서 이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과일도 못 먹게 한다고 오해받기 쉽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병원 침대 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첫 번째 과일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 과일이 콩팥에는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지 숫자로 기준으로 아주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다음 내용이 당신의 식탁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매일 산책하시고 식단도 조심하고 특히 과일을 꼭 챙겨 드십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줄이고 과일은 하루에 두세 번씩 꼭 먹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몇 해 전 67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생활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었습니다. 아침엔 바나나와 우유, 점심 후엔 귤 2개, 저녁엔 사과 반 개. 본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문제 없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이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과일 때문은 아니겠죠? 그 순간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이 자신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건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잘못 드신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내 콩팥 상태는 한 번도 기준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식이니까 안전하다는 쪽이 강했고 최근에는 노년 콩팥에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살짝만 떨어져도 같은 과일이 어떤 사람에겐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건 종류와 양, 그리고 빈도입니다. 그 환자분은 결국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과 타이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콩팥 수치는 다시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첫 번째 과일. 왜 이 과일이 콩팥에는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지 다음에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병문안 갈 때도 꼭 들고 가는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씹기 쉽고 속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가장 자주 선택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나나가 콩팥에 너무 정직한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것도 부담도 숨김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양은 약 400데시즌 소미그램과 이 수치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에겐 괜찮지만 이미 필터가 약해진 분에겐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짐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바나나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 상태에서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그 순간부터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이 먹는 건 왜 괜찮죠?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선수는 땀으로 칼륨을 배출하고 근육 사용량이 많아
혈액순환이 활발합니다. 즉, 나가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60대 이후에는 들어오는 양에 비해 나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 차이가 바로 콩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의학계에서도 바나나에 대한 의견은 나뉩니다. 영양이 풍부하니 제한할 필요 없다는 쪽과 신장 기능 저하가 있다면 매일은 위험하다는 쪽. 최근 가이드라인은 후자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경계선인 분,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나나는 매일 과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칼륨 흡수가 더 빠릅니다. 겉이 까맣게 점이 생긴 바나나를 더 달고 좋다고 드시는 분들, 콩팥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빈도와 타이밍입니다. 주 1회시소의 2회 식사 중간이나 후에 반 개 정도. 이 정도라면 대부분의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콩팥은 참을 뿐.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바나나보다 훨씬 가볍게 여겨지지만 의외로 검사 수치를 가장 크게 흔드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매일 드신다면 특히 콩팥은 더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볍잖아. 수분도 많고 상큼해서 괜찮겠지. 바로 오렌지와 귤 같은 감귤류입니다. 아침 식탁에 하나, 간식으로 하나, 손도 잘 안 가고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부담 없이 드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 과일들은 자주 들어오는 자극에 가깝습니다. 감귤류의 문제는 칼륨만이 아닙니다. 구연산과 당분의 결합입니다. 이 조합은 혈액 속 산염기 균형을 미세하게 흔듭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이 변화도 잘 조절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필터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흔들림도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검사표에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파알은 괜찮은데 요산 수치가 올라가네요. 혹은 소변에 미세 단백이 보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기나 술부터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매일 먹는 감귤류가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보다 콩팥에 더 빠르게 부담을 줍니다. 과즙으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줄고 당과 칼륨은 한 번에 흡수됩니다. 콩팥은 쉴 틈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분들, 검사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감귤류에 대한 평가는 갈립니다. 비타민 공급원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년 콩팥에는 빈도가 문제라는 의견. 최근에는 후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귤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일 하나씩이 아니라 주 2, 3회. 과즙보다는 그대로 씹어서 그리고 공복은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제한하면 먹을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당뇨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노화와 가장 깊게 연결된 과일입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노후의 병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뇨만 아니면 괜찮죠? 달지 않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참 모범적인 과일처럼 보입니다. 기름지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의사들도 자주 권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도 가장 안심하고 드시는 과일이죠. 하지만 콩팥의 관점에서 보면 사과는 당분과 인의 균형이 아주 미묘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인슐린과 신장 미세혈관에 서서히 부담을 줍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는 경우 흡수 속도는 더 안정적이지만 총량 문제는 남습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뼈에 필요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가장 처리하기 힘든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인이 혈액에 쌓이면 콩팥은 더 빨리 지치고 동시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 중 상당수가 뼈도 같이 약해집니다. 의학계에서도 사과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식이섬유가 좋아서 매일 먹어도 된다. 는 쪽과 신장 기능 저하가 있다면 빈도를 줄여야 한다. 는 쪽. 최근 노년 신장 가이드에서는 후자의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 골다공증 약을 함께 드시는 분, 검사에서 인수치가 경계인 분 이런 경우라면 사과는 매일 과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하나가 아니라 이틀에 반 개, 식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이렇게만 바꿔도 콩팥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기준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지켜도 되는 기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가족이나 부모님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 알면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이유, 그리고 왜 같은 과일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조심하라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아주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콩팥과 과일에 대한 이야기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식품인 과일은 가공식품보다 훨씬 낫다. 문제는 고기와 염분이지 과일이 아니다.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요.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노화로 이미 필터 수가 줄어든 콩팥은 자연식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칼륨과 이는 나이 든 콩팥에 누적된다. 이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55세 이후의 현실을 보면요. 논쟁의 핵심은 과일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콩팥을 기준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의 콩팥과 약을 복용하고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는 노년의 콩팥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기사에서는 이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괜히 겁준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 그리고 자신의 검사 수치를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과일은 치료식이 아니라 상태 반응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 콩팥 상태에 따라 같은 과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신장 기능 저하 단계에서는 과일 섭취 빈도와 종류가 수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드세요 혹은 피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과일을 끊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지키는 방법, 양보다 중요한 타이밍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내 콩팥 상태다. 이 기준만 잡혀도 식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같은 과일이 약이 되는 순간과 독이 되는 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검사 수치가 흔들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가장 많이 드시는 시간 언제인가요? 아침 공복 혹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시간대는 가장 부담이 큰 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밤새 수분이 줄어들어 혈액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칼륨과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시작부터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는 또 다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과일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잦아지고 잠이 깨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점심 직후 과일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점심 후에는 수분도 충분하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들어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콩팥도 한 번에 몰리지 않고 처리할 여유가 생깁니다. 의사들이 식후에 드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계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과일을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만 먹을 때와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을 때는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 개를 점심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과 저녁에 사과만 드시는 건 콩팥이 받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먹는데 왜 문제죠?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양보다 반복에 먼저 지칩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부담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필터를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과일이라는 표현을 가장 경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놓이셨나요? 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구나. 맞습니다. 콩팥 관리의 핵심은 극단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만족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과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제 과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콩팥을 지키면서도 입이 심심하지 않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 복숭아, 파인애플, 소량. 이 과일들은 칼륨과 인 함량이 비교적 낮고 수분 비율이 높아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이 덜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기준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류, 양은 주먹 반 개 정도, 그리고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직후. 두 번째 방법은 조합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요거트 한 숟갈,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당분 흡수가 느려지고 콩팥이 처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작은 차이지만 수치에는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짚고 가야 합니다.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이건 과일이 아니라 농축된 당과 미네랄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콩팥에는 가장 빠르게 부담을 줍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은 조금이라는 기준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과일을 디저트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매일 찾던 과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요. 혹시 이런 변화가 너무 소소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콩팥은 이런 작은 선택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 라고 넘기기 쉬운 분들,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분들께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런 경우라면 과일 섭취 기준을 반드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검사에서 EGFR이 60 이하로 나온 적이 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경계선이다. 고혈압, 당뇨, 약을 2가지 이상 복용 중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관리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인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소변이 잘 나오니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해질 균형이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이 경우 과일을 통해 들어오는 칼륨과 당분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수치가 정상인데도 조심해야 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정상과 안전은 다릅니다.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건 아직 병이 아니라는 뜻이지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정상 상한선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과일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선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진 전 일주일입니다. 검사 직전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수치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깜짝 놀라십니다. 사실 일시적인 영향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 일주일 전에는 과일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쉬는 걸 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아, 나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구나. 혹은 나는 아직 괜찮지만 지켜보긴 해야겠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7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복잡한 치료 계획이 아닙니다. 약도, 특별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단 7일 과일을 대하는 태도만 조금 바꾸는 겁니다. 첫째 날,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대신 기록만 해봅니다. 오늘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드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미 놀라십니다. 생각보다 자주 먹었네. 그 깨달음만으로도 절반은 시작한 겁니다. 둘째 날부터 셋째 날, 아침 공복 과일을 완전히 끊습니다. 대신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침 피로와 붓기가 줄어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넷째 날, 과일을 식사 중간으로 옮깁니다. 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이때 양은 주먹 반 개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날, 과일을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요거트 한 숟갈, 견과 몇 알과 함께 콩팥에 시간을 주는 연습입니다. 여섯째 날, 과일 없는 하루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대신 배, 고구마 혹은 따뜻한 차로 입의 허전함을 달래세요. 일곱째 날, 몸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아침 붓기, 밤에 깨는 횟수, 소변색,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7일은 콩팥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콩팥의 말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셨다면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든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께 먼저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일을 나쁘게 말하려고 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콩팥을 이해하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면서 매일 당신의 피를 걸러온 장기. 그 콩팥이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바나나, 감귤류, 사과.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 그리고 당신의 상태였습니다. 아침 공복을 피하고 식사 중간으로 옮기고 매일이 아닌 선택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콩팥은 분명히 숨을 고릅니다. 콩팥이 좋아진다는 건 단지 수치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 붓기가 줄고 병원 걱정이 조금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을 병원비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바꿔도 의미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콩팥은 지금부터를 기억합니다. 어제까지의 선택보다 오늘부터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의 결정이 몇 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부디 겁내지 마시고 극단으로 가지도 마세요. 과일을 끊을 필요도 없고 불안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배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콩팥 상태에 맞게 먹는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부모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볼까요? 댓글에 대연 세븐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7일 콩팥을 배려하는 선택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